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소기업 권고사직 위로금 1년치 받아내는 실전 협상 전략, 이 글을 오늘 함께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는 거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대부분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자료는 그 순간에 완전히 다른 판으로 보라고 제안합니다. 이게 슬픈 이별이 아니라 내 경력의 마지막 비즈니스 딜이라고요. 오늘은 이 자료에 담긴 이 위기를 기회로 뒤바꾸는 아주 냉정하고 치밀한 협상 기술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뭐랄까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일단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계산된 심리전이랑 논리적 압박으로 실리를 챙겨라. 결국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그 든든한 실탄을 확보하는 게 목표인 거죠. 아, 실탄이요. 네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사실 이게 노동법상 근거도 없는 권고사직이라는 관행의 허점을 정면으로 파고든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던진 감정의 공을 받지 말고 이 판을 냉철한 숫자의 게임으로 바꿔버리자. 바로 이겁니다. 숫자의 게임으로 바꾼다. 이 말이 확 와닿네요. 말씀하신 대로 거래의 첫 단계는 보통 가격 제시일 텐데 이 자료는 그 첫 단추를 아주 과감하게 끼우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상대보다 먼저 12개월의 닻을 내리십시오. 보통은 회사가 얼마 줄지 눈치 보면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건 정반대로 하라는 거죠.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12개월이라는 숫자를 딱 집어서요. 바로 그 지점이 전체 협상의 성패를 가르는 뭐랄까 첫 번째 승부수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기준점 효과, 앵커링 이펙트라고 하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항구에 배를 댈 때 무거운 닻을 내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닻이 배를 꽉 붙잡아 두듯이 협상에서 가장 먼저 제시된 숫자나 정보가 그 이후의 모든 논의를 지배하는 강력한 기준선, 즉 앵커가 된다는 이론이거든요. 그 기준점 효과라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들어요. 보통 2, 3개월치 주는 게 관행이라고들 하는데 갑자기 12개월 주세요 라고 하면 아니 이 사람 현실 감각이 없나? 하면서 상대방이 아예 대화의 문을 닫아버릴 위험은 없을까요? 너무 비현실적인 숫자라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바로 회사가 노리는 바이기도 하죠. 이건 터무니없는 요구다라고 프레임을 딱 씌워서 우리를 위축시키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전략의 핵심은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데 있습니다. 회사가 속으로 생각하는 기준점, 가령 3개월이라는 숫자가 아예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12개월이라는 깃발을 먼저 딱 꽂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협상의 시작점은 12개월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회사가 왜 12개월은 안 되는지를 필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완전히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셈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예상 범위를 아예 깨부수고 내가 만든 새로운 운동장에서 싸움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군요. 3개월에서 시작해서 조금 더 받는 협상이 아니라 12개월에서 시작해서 얼마나 덜 깎이느냐의 싸움으로 판을 바꾸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12개월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어설프게 6개월을 부르면 4개월에 합의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2개월이라는 상대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숫자를 던져야만 8개월, 9개월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건 단순한 배짱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12개월이라는 폭탄을 던졌다고 치죠. 아마 회의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질 겁니다. 자료에서 예상하듯이 회사가 어렵다, 업계에 그런 전례가 없다,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런 온갖 반박이 쏟아져 나오겠죠. 이런 압박이 들어올 때 보통은 당황해서 그런가요? 하고 물러서기 쉬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순간이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거라고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눈물을 보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 나는 약자이니 나를 공격해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대신에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처럼 아주 차갑고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팩트로 상대방을 압박해야죠. 그 논리적인 팩트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합니다. 이런 감정적 호소 말고요. 핵심은 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부탁하는 것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그 부탁을 거절하면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음 카드는 사실상 해고밖에 없거든요. 아, 그런데 정식으로 직원을 해고하려면 업무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거나 횡령 같은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걸 회사가 객관적인 자유로 입증해야만 해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권고사직은 회사가 그 복잡한 해고 절차를 피하고 싶어서 쓰는 일종의 합의 이혼 같은 거네요. 맞아요. 만약 제가 합의를 안 해주면 회사는 골치 아픈 재판 이혼으로 가야 할 부담을 지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이 저의 협상력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감정적인 위기 상황을 상대방의 법률적, 행정적 리스크로 치환해버리는 겁니다. 자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라고 조언합니다. 그 리스크를 돈으로 환산해서 보여주라는 거죠. 만약 이 문제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회사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인사팀 직원들은 몇 달간 이 사건에 매달려야 하니 그 인건비 손실도 상당할 겁니다. 네. 혹시라도 이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면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겠죠. 이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감안하면 저에게 12개월치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도 가장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와, 이건 거의 협박 아닌가요? 농담입니다. 제 감정적 피해를 호소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잠재적 손실을 아주 냉정하게 브리핑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나의 차가운 평정심이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은 감정으로 흔들 상대가 아니다. 진짜 끝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공포로 다가오겠어요. 협상은 결국 심리전이니까요. 누가 더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이 판을 끌고 가느냐의 싸움이죠. 논리적으로는 정말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서슬퍼런 임원이나 인사팀장 앞에서 저 말을 하려면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말로만 되는 것과 실제로 그 압박감을 느끼는 건 천지 차이일 텐데 말이죠. 바로 그래서 그 다음 전략인 리허설이 중요해지는 거겠군요.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압도적인 연습량을 강조합니다. 독일 속담까지 인용하면서요. 유붕막된 마이스터, 연습이 명장을 만든다는 뜻이죠. 머릿속으로 이렇게 말해야지 생각만 하는 것과 상대의 싸늘한 표정 앞에서 실제로 입을 여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할까요? 그냥 예상 질문이랑 답변을 쭉 적어보는 정도로는 부족하겠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거의 연기 연습 수준으로 하라고 해요. 회사가 어렵다니 제 마음이 다 아프네요. 하지만 제 미래도 소중해서요. 같은 대사를 감정을 싹 빼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아, 거울을 보면서 내 표정과 말투를 확인하고 친구나 가족 앞에서 실전처럼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상대가 던질 김대리한테만 그렇게 챙겨주면 다른 직원들은 뭐가 됩니까? 전례를 만들 순 없어요. 같은 뻔하지만 강력한 반박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기계적으로 응수할 수 있을 때까지요. 거의 배우가 대본 연습하듯이 해야 하는 거군요. 생각해보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면접을 앞두고도 그렇게 연습하는데 내 커리어와 당장 1년의 생계라 걸린 협상이니 그 정도 준비는 어쩌면 당연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리허설을 반복하면 실제 협상장에서 어떤 돌발 질문이 나와도 그거 이미 수십 번 연습했던 시나리오네? 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여유와 자신감 있는 태도 자체가 상대방의 길을 꺾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준비된 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시나리오의 마지막 단계로 가보죠. 12개월이라는 강력한 닻을 내렸고 냉정한 포커페이스와 철저한 리허설로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까지 12개월 아니면 합의 못합니다 라고 버티는 게 최선일까요? 근데 자료를 보면 최종 목표가 12개월 사수가 아니라고 해서 좀 의외였어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전략의 활용점정, 거래의 완성 단계입니다. 진짜 목표는 12개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원했던 실리, 즉 통상적인 수준인 2, 3개월을 아득히 뛰어넘는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보상을 확실하게 챙기는 겁니다. 아, 12개월이라는 아주 높은 천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설령 9개월에 합의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공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래도 12개월은 막았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럼 막판에 양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건데 생각해보니 12개월은 좀 심했네요. 9개월로 하죠.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냉정하게 버텨왔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료에서는 며칠간의 줄다리기 끝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회사의 어려운 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고심 끝에 양보하는 모습을 연출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건 그냥 밀당이 아니라 상대방, 즉 협상을 진행하는 인사 담당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행위입니다. 퇴로를 열어준다. 잠시만요. 그럼 이건 상대를 이기는 협상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상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가깝다는 건가요? 정말 관점의 전환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인사 담당자도 결국 월급 받는 직장인이고 자기 상사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죠. 만약 당신이 총 요구한 12개월을 그대로 다 받아내면 그 담당자는 내부적으로 협상에 완전히 실패한 무능한 직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대승적 차원에서 9개월로 양보해 준다면 그는 상사에게 이렇게 보고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 정말 완강하게 12개월을 요구했지만 제가 끈질기게 설득하고 협상해서 3개월이나 깎았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나는 내가 원하는 실리를 다 챙기고 상대방은 자기 조직 안에서 체면도 살리고 성과도 인정받게 해주는 거군요. 상대에게 내가 이겼다는 기분을 선물하면서 실제 승리는 내가 가져오는 거네요. 그게 바로 자료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윈윈 협상입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명분까지 챙겨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게 바로 세련된 협상가의 마무리 기술이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권고사직이라는 갑작스러운 위기를 정보와 전략으로 무장해서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본 것 같습니다. 먼저 권고사직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는 핵심 정보를 장착하고 기준점 효과를 활용해서 12개월이라는 유리한 판을 짜고요. 네네. 그리고 냉정한 태도와 혹독한 리허설로 주도권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엔 상대의 명분까지 챙겨주며 실리를 극대화하는 거죠. 감정의 피해자에서 냉철한 전략가로 포지션을 바꾸는 과정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네. 감정에 호소했다면 기껏해야 한두 달치 위로금에 그쳤을 일이 차가운 머리와 치밀한 전략을 통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건 이렇게 얻어낸 두둑한 위로금, 즉 경제적 안정성이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는 다음 직장으로 불안감 없이 점프할 수 있게 해주는 튼튼한 발판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위기를 성공적인 커리어 전환의 디딤돌로 삼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는 정보와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연봉 협상일 수도 있고 고객과의 분쟁 해결일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수세에 몰린 것처럼 보이는 나의 입장을 오늘 이야기 나눈 전략적 협상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또 어떤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당신의 경력 혹은 삶의 다른 중요한 변곡점에서 말입니다.